안녕하십니까. 가엔텍스의 조중식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부를 하고 있죠. 이번 시간은 우리가 그 소득공제 항목 중에 그 물적공제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우리 일정한 지출에 대해서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적공제 항목, 지출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우리의 소득을 줄여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공제 100만 원 받았다라고 해서 그럼 나 세금이 100만 원 주는구나. 100만 원 환급액이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득공제는 나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어떤 금액이 있겠죠. 소득금액이라고 표현하고 그 소득금액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과세표준에 우리 앞에서 봤었던 7가지 세율이 있었거든요. 그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공제가 얼마 나오면 쉽게 말하면 나의 세율을 나한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나의 세율이 예를 들어 뭐 25%다. 그러면 소득공제 100만 원 받으면 25만 원 세금이 줄어든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볼게요. 첫 번째 소득공제 항목이 주택자금공제라고 하는 항목이에요. 한번 보기만 해도 글자도 너무 많고 복잡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주택 문제는 우리나라 항상 고민이죠. 나라도 고민, 국가도 고민, 우리 근로자들, 개개인들도 다 고민, 국민들도 고민. 집 때문에 난리 나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주택과 관련된 지출이 상당히 커요. 우리나라는 집을 사야 되니 말아야 되니 또 전세를 하니 월세를 하니 또 사게 되면 내 돈으로 사니 또 대출 없이 사는 경우 이제 물론 돈이 많은 경우는 우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 돈 갖고도 살 수 있겠지만 우리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대부분 또 대출을 활용하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주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을 해요. 이자가 됐든 아니면 주택을 사기 위해서 저축을 하든 어쨌든 간에 지출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 세법에서는 워낙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좀 세금 이렇게 어쨌든 그런 주택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면 세금을 좀 줄여주겠다. 그걸로 인해서 라고 하는 제도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주택마련저축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들리는 용어들은 아닌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택마련저축은 그 청약저축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이제 몇 년 전에 다 통합이 됐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청약저축을 납입했을 때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우리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전세자금 대출을 보시면 돼요. 전세자금 대출. 임차차입금,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이죠, 대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입금을 상환한다거나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마지막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이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일단 먼저 주택마련저축 먼저 볼게요. 일단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총급여액, 연봉, 흔히 말하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이 넘지 않는 사람들만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4명의로 가입해야 된다. 배우자는 지금 소득이 없는데 그냥 혹시 배우자 명의로 한번 청약을 넣어볼까?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청약저축 가입했다? 그런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했을 때만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현재 가입하면 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이 상품을 가입을 할 텐데 과거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대상이 아니고요. 청약저축, 그 3가지 중에 청약저축만 이 혜택의 대상이 되는데 과거에 가입하신 분들, 청약저축으로 가입했다. 그런 분들은 일단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대상이 되고요. 현재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도 무주택이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 경우에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그 해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결국은 2가지 다 무주택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택마련저축을 11월까지 납입을 했는데 참고로 11월까지 납입을 했는데 12월 달에 해지를 했다. 그러면 1년치 내내 못 받아요. 그런데 해지 사유가 당첨이 됐기 때문에 통장이 없어졌다. 그런 경우에는 됩니다. 하지만 그냥 특별한 사유 없이 내가 돈이 필요해서 사실 이 청약저축이 이자가 금리가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청약 당첨 목적이 아니어도 특별히 여유자금 있으면 그냥 이자를 좀 조금 높게 받겠다라는 목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첨이 되면 더 좋고
아니어도 뭐 이게 상품 자체가 괜찮으니까 그래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넣어놨다가 돈 필요하니까 그냥 깨야지. 그런 경우에는 1년치 납입한 거 내내 전체를 다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그러니까 납입액 내가 납입한 게 한 달에 10만 원씩 했다면 120만 원 납입했는데 그거의 40%니까 48만 원. 그런데 납입액을 그러면 100만 원씩 납입했으면 1200만 원이니까 480만 원 받느냐? 그건 아니고요. 납입액 한도도 240만 원 연간 240만 원 한도예요. 월로 따지면 20만 원 납입한 정도 평균적으로 그것까지만 공제를 해준다. 그래서 결국은 96만 원입니다. 이 주택마련저축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96만 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납입액 한도는 240만 원을 한도로 하는데 그거에 40%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볼까요? 주택 임차 차입금, 전세자금 대출 말씀드렸죠. 이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대출을 받는데 보통은 우리가 은행에서 이제 대출 받는 경우를 당연히 생각하지만 아는 주변 지인한테도 받을 수도 있죠. 그것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개인한테 받았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고요. 그것도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금융기관 차입과 사인 간, 개개인 간의 차입 이렇게 나뉘고요. 일단 금융기관 차입부터 한번 보면 12월 30일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라고 돼 있어요. 연말 현재.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연도 중간에 주택이 있었어도 그걸 팔고 연도 말 현재의 무주택 상태면 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대출을 받아서 어딘가에 전세나 뭐 이런 걸로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 전세자금 대출, 참고로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세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 대출을 받아서 보증부 월세라고도 표현하고 반전세라고도 표현을 하죠. 뭐 보증금 뭐 1억에 월세 뭐 50만 원 뭐 이런 집도 있잖아요. 그 보증금 1억 원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 그 경우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증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내가 그 이제 세입자로 들어가려고 하는 집이 막 월세 막 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펜트하우스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이유는 없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집이 너무 큰 거 빌리려고 그 차 임차하려고 내가 뭐 대출 받는다 그런 거는 혜택 안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대출 받는 경우만 혜택을 준다. 오피스텔도 포함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그래서 이런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출을 받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미 내 돈 갖고 그러니까 내 돈 갖고 뭐 전세금 내고 해서 들어갔는데 살다 보니 돈이 좀 필요해요, 사업에. 그래서 중간에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전세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 혜택을 안 준다. 그건 집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조건이 나오죠.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집을 구할 때쯤, 그때쯤에 빌린 것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집을 구하기 위한, 전세를 구하기 위한 그런 자금으로 보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입금, 돈을 빌렸으면 그게 나한테 들어오면 안 돼요. 나한테 들어오면 안 되고요. 은행에서 바로 임대인한테 넘어가도록 형식을 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그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면 그거에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를 해준다.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자뿐 아니라 원금 상환하는 부분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그 원리금 1년 동안 원리금으로 상환한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기관, 은행이나 뭐 이런 보험회사 같은 데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가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 간, 개인 간, 그냥 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다른 개인한테, 누군가한테, 지인들한테 차입을 하는 경우도 인정을 해줬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게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행에서 빌린 것만 해준다면 사실 은행의 문턱이 생각보다 높죠. 진짜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서민들은 은행 자체가 가기 힘든 곳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은행에서 빌린 경우에만 뭔가 제도권 안에 있으니 은행에서 빌린 경우만 해주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한테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은행에서 내가 대출 받을 만큼 신용도도 좀 안 좋고 그래서 힘든데 개인한테 빌렸더니 혜택도 안 주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은행을 가기 힘든 사람들은 개인한테 빌리더라도 혜택을 주겠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소득이 좀 적지 않겠냐. 연봉 1억, 2억 하는 사람들이라면 은행 왜 못 가겠어?
개인한테 왜 빌리겠어? 그래서 소득에 제한을 둔 겁니다.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안 되는 사람만 이렇게 개인한테 빌리는 거를 인정을 해줘요. 예, 5천만 원 안 되는 근로자. 그 다음에 차입 이자율이 너무 낮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높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낮으면 뭔가 이거는 소득공제 받으려고 일부러 좀 짜고 뭐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차입 이자율이 연 2.1%가 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매년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8년 3월 21일부터 차입한 시기가 2019년 3월 19일 올해 거 같은 경우에는 뭐 2019년 3월 19일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이었다 개인한테 그러면 1.8%로 돼 있어요. 그거보다 높아야 돼요. 어쨌든 그 이후라면 2.1%가 넘어야 되고요. 그 전에도 차입한 경우 있겠죠. 지금까지 원리금 상환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는 또 시기마다 이자율 내가 언제 차입했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 다르거든요. 얼마 이상 몇 프로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따로 이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자를 너무 싸게 해도 안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구체적인 건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그 이자율을 따져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집을 구할 때쯤 돈을 빌려야지 구해서 살다가 나중에 딴 데 필요해서 빌렸다 이런 거 인정 안 해준다. 그래서 역시나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이거는 좀 더 빡빡해요. 1개월 이내에 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요건은 이제 위와 같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다른 요건이라고 하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해준다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우리가 해당되는 거를 뭐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에 주택 마련 저축을 가입할 수도 있겠죠. 뭐 두 가지는 동시에 있을 수 있겠죠. 집을 사기 위해서 내가 주택 마련 저축 가입해서 납입을 하는데 어쨌든 아직 집은 못 샀으니까 대출 받아서 뭐 어디 전세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둘 다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도가 옆에 공제 한도가 나와 있습니다. 요 주택 마련 저축과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두 가지 뭐 둘 중에 하나만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둘 다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쨌든 두 가지를 합쳐서 300만 원까지 이 300만 원이라는 거는 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내가 원리금 상환한 금액의 40%인 거죠. 40%. 그리고 위에 주택 마련 저축은 내가 납입한 금액 240만 원을 한도로 한 납입한 금액의 40% 해서 나온 금액 두 가지를 합했더니 300만 원이 안 넘는다? 그럼 그 금액이 소득공제. 넘는다? 그럼 300만 원이 소득공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인데 이거는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 두 가지는 전부 다 무주택자여야 돼요. 주택이 없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혜택이었는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 당연히 되지만 1주택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주택자, 집이 있는 사람이 그럼 또 집을 살려고 2주택자 되려고 돈을 빌릴 때도 해줘? 좀 이상하죠?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1주택자한테도 해주겠다는 이유는 뭐냐면 1주택자가 이사 가려고 집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사 가려고 집을 사면 어쩔 수 없이 1주택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집을 사고요. 산 다음에 그 집을 팝니다. 도로 1주택자로 돼요. 그러니까 사실 무주택자가 새로 집을 한 채 사는 경우도 결국은 1주택자가 되는 거고요. 1주택자가 새로 집을 살더라도 기존의 집을 판다면 그냥 그대로 1주택자인 거예요. 결국 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집을 살려고 빌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1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종국적으로는. 하지만 1주택, 무주택자만 한다고 한다면 새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원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사 가려고 대체취득이라는 표현도 하죠.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혜택을 아예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봐주겠다. 그래서 1주택자도 되고 2주택자도 돼요. 2주택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 가려고 새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집을 두 개 가지고 있다가 뭔가 차익을 보려고 투자하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사 가려고 요 집을 샀어요. 그 다음에 요걸 어차피 팔리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2주택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주택자까지도 해줍니다. 근데 예전에는 2주택자여도 되는데 그 대신 3개월 이내에 원래 있던 거 팔아라. 그 도로 3개월 이내 1주택자로 돌아가야지만 2주택자였던 사람도 해주겠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고요. 그냥 연말 현재 1주택자로 돌아와야 돼라는 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2주택자여도 돼요. 연도 중에는. 하지만 연말 현재에는 무조건 1주택자로 돌아와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무주택자 또는 연말 현재 1주택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디 뭐 강남에 무슨 뭐죠? 저기 뭐 펜트하우스 엄청 20억, 30억 하는 거 이런 거 살려고 돈 빌리는 사람은 뭐 알아서 그냥 뭐 혜택 못 주겠다. 알아서 자기가 해야지. 그래서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혜택을 줍니다. 2018년 말 이전에 차입한 거는 4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였는데 조금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줬겠죠. 과거에는 면적 요건도 있었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사는 게, 근데 이제 그건 없어지고요. 가액 요건만 남았다 해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 혜택을 주고요. 이것도 역시 앞에서도 있었죠. 집을 이미 내 돈 갖고 샀는데 중간에 한 2, 3년 살다가 사업에 필요해서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다? 이 경우에 해줄 수 없죠. 그래서 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에만. 예,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과 그 집을 그 집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제 집인데 그러니까 제가 대출을 받았으니까 제가 소득공제는 받는데 집은 배우자 명의로 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 안 되고 채무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해야지만 예,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원래는 세대주여야 돼요. 앞에 있죠, 세대주. 그러니까 제가 세대주고 제가 우리 집 저 가장이니까 우리 집 사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대출받은 경우가 일단 혜택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는 세대주가 아니죠. 배우자도 근로소득자인데 저는 대출을 받지 않고 배우자가 대출을 받으면서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산다. 배우자는 세대주가 아니지만 제가 세대주지만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대출도 안 받았고 제 이름으로 집을 살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소득공제를 받지 않잖아요. 세대주지만. 그래서 세대주가 이렇게 안 받은 경우에는 세대원이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 세대원이 근로소득자이면서 세대원 명의로 집 사고 세대원 명의로 그 대출을 받아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세대원이어도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안 받았다면. 제가 받았다면 추가로 뭐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이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세대원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집을 대출받아서 샀는데 그 집에 반드시 살아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안 살아도 돼요. 그렇게 대출받아서 집 산 다음에 그거 세 주고 나는 다른 데 살아도 돼요. 우리 집은 딴 데 전세로 들어가 살아도 상관없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세대주가 이 공제를 안 받아서 세대원이 세대원 명의로 집 사면서 세대원 명의로 대출받는 경우 그 경우에는 반드시 거주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자를 상환한 금액이 이거는 뭐 앞에는 다 40% 이랬는데 전액이 공제 대상이 돼요.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고 앞에 그 전세자금 대출과의 차이점은 그거는 원금 상환한 부분까지 공제 대상이 되는데 요거는 이자 상환한 것만 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전액이 되는데 그럼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주택담보대출은 어쨌든 이자 상환한 거에 대해서는 원금 말고 이자 상환한 거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무조건 다 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옆에 보시면 공제 한도가 좀 길게 나와 있죠. 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에 대한 그 공제 한도는 이것만 갖고 따지지 않고요. 앞에 거랑 같이 따집니다. 그래서 밑에부터 볼까요? 상환기간 15년, 중간 정도의 15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이제 우리가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대출 그거 요건이 고정금리 앤드 비거치식. 고정금리와 비거 두 가지를 모두에 충족하면서 15년 이상이다. 그러면 한도가 1,800, 앞에 것까지 합해서 1,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공제액을 합계 해봤더니 4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한도가 300이었죠. 그 300에서 잘려요. 그럼 결국 나머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1,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모두 합한 게 1,800만 원 한도니까. 그런데 앞에 두 가지 공제 합계액을 해보니까 2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한도 안 걸리니까 200만 원 다 공제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만약에 있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그럼 그거 한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00이 되는 거예요. 앞에 200만 원밖에 안 썼으니까. 전체 한도가 1,800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데 고정금리 앞에는 1,800만 원 한도가 되는 거는 고정금리 면서 동시에 비거치식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그랬는데 이거는 고정금리거나 비거치식으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1,500만 원으로 한도가 줄어듭니다. 전체 합계 한도가. 그 다음에 그냥 고정금리도 아니고요. 비거치식도 아니고 그냥 단지 15년 이상이기만 하다. 그러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그리고 위로 가볼까요? 상환기간이 15년이 아예 안 돼요. 그런데 다행히 10년은 넘었다. 상환기간이 15년 안 되면서 그런데 10년 넘으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이다. 그런 경우에는 한도가 300만 원으로 확 줄죠. 이렇게 한도가 있다라는 거. 상환기간이 10년이 아예 안 되거나 아니면 상환기간이 10년에서 15년 사이지만 고정금리도 비거치식도 아니다. 둘 다 아니다. 그러면 한도가 없는 거예요. 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어쨌든 내용이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좀 복잡합니다만은 이런 어쨌든 공제 우리가 이 주택과 관련된 지출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다 해결할 수는 없고 적극적으로 내가 공제 대상이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